안녕하세요. 내 아이를 위한 학교 선택 기준. 여기 학부모님들이 아직 안 계시죠? 예비 학부모님들 모시고 사실 처음에 이 주제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처음에 주제를 잡을 때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다준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들 청년들이시고 그리고 다 대학생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주제를 잡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주제는 이렇지만 내용상에서는 제가 이제 좀 교육 재정을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그래서 내용도 그런 위주로 짜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한 4파트 정도로 주제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서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연구를 보기 전에 알아야 할 배경 지식들, 그리고 세 번째가 연구 내용, 네 번째가 결론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그 앞에 있는 주제와는 조금 다른데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교육재정 정책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발표를 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로 제가 이 두 개의 논문 학술지를 투고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게 2017년도에 교육재정경제연구학회지 조 위에 써 있는데 교육재정경제연구학회지에 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사회과 담론이라는 책자 학술지인데 이때는 단위학교 특성에 따라서 어떤 교육 투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고요. 사실 이 논문들은 이 사이트에 가시면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미스라는 사이트는 아마 석박사 과정들이면 다 아실 수 있는 사이트인데 이제 논문을 검색하시면 웬만한 논문들은 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학교 도서관 같은 데서는 무료 다운이지만 집에서 다운받으실 때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까운 공공기관에 찾아가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러한 신문 기사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뭐 학생 부산은 전국서 가장 인색하다 아니면은 광주는 학생 1인당 보조금이 꼴찌다. 그리고 뭐 작년 지자체 교육 투자가 어디가 1위 했고 어디가 꼴찌했다. 이런 그 기사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조사를 하는 기관이 저희 기관이고 그래서 저의 약간 연구 관심사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도 지자체별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와 함께 교육 격차, 학생들이 얼마나 그 교육 투자를 적게 받고 있는지 많이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교육 투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그 학술지를 쓰게 되었고요. 사실 이 내용에서는 기자님도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그 기자들이 알지 못하는 숫자의 오류가 좀 숨어 있긴 합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다 금액으로 지원되는 학교에 지원되는 것들과 그다음에 교육청에 지원되는 것들만 포함되어 있고 현물로 예를 들어서 뭐 쌀 같은 것들을 지자체에서 사서 준다던가 아니면 보통 우유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지자체에서 많이 사서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학교 안에 투자되는지 밖에 투자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제외돼서 사실은 학교 안에 투자되는 것들은 뭐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학교 바깥에 예를 들어 CCTV나 아니면은 뭐 시멘트나 아니면 벽돌 같은 것들이 투자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 여기 부산 서구에서는 저한테 전화도 왔었어요. 그 사무관님이 우리가 투자한 게 이 정도보다 많은데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저한테 항의도 하시고 막 이런 식의 것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이런 기사 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2013년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지역별로 투자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요거는 이제 안민석 의원에서 실에서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2013년도 내용이고 지역별로 투자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건 학생당 지원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살펴보시면 강원도가 제일 높잖아요. 저런 그 수치가 나오는 이유는 강원도에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있는데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 1인당 받는 금액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섬 지역이나 아니면 산간 지방에 사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투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연구 내용을 알기 전에 그렇다면 교육재정이 과연 무엇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사실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제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저희 쪽에서 쓰는 용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교육 재정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시게 근처에 있는 것들로 우리 주변의 교육 재정이 멀지 않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 정부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거 원래 문제로 내려고 했는데 교육이 안 가리지네요. 교육이 원래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세 번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보다 사실 많다라고 해서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보건복지 노동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의 초점이기 때문에 많이 투자되는 거는 다 아시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지자체들에서 쓰는 돈들이 한 이 정도 쓰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입니다. 2017년도에 400조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슈퍼 예산이라고 불렀었는데 2019년도에는 470조까지 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교육이 한 10% 쓰이고 있다. 우선 이 정도를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쉽게 여기서 차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자동차 사실 때 1,000만 원짜리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이 이제 교육세가 들어가 있는지 자동차 안에도 사실 교육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해하시기 쉽게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세가 들어있는지를 계산해 보면 저 국세라는 거에 지금 1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게 내국세인데 내국세의 20.27%, 그러니까 과거에는 20.27%였는데 올해에 개정이 돼서 20.46%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20.27%이기 때문에 20만 원, 20만 2,700원이 우선 교육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안에 교육세도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세 안에서는 그 취득세 7%, 그 다음에 이 취득세의 한 20%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한 14만 원이 들어있어서 합치면 34만 원 정도가 1,000만 원 중에서 교육세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자동차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가볼까요? 담배 피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네네, 담배가 아무도 안 계신가요? 담배가 2015년도에 아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담배값이 사실 담배값이 2,500원일 때 또 이제 4,500원으로 2,000원이 인상할 때 이 안에 그 담배 소비세 안에도 사실 교육에 관련된 금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할 때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에도 기재부에서는 조금 더 돈을 주지 않으려고 딱 맞게 주려고 그 비율을 더 낮추는 그러한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 4,500원에서 지금 지방교육세가 한 400원 정도, 440원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그 보통 교육 공무원들이시나 아니면은 교육재정 관련된 교수님들이 담배 피러 가실 때 교육세 내러 간다 이런 식의 농담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10%씩 일조를 하고 계시고 또 이게 이제 술을 드실 때도 적용이 됩니다. 맥주에도 사실 주세 안에 교육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일조를 한다 하시면서 이제 술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가 출고가가 1,000원이라고 하면 한 그 교육세는 한 110원, 그러니까 한 10% 정도 계속 들어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세는 원래 30% 정도인데 교육세를 보면 한 10% 정도 98원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네. 많이 이제 익숙하신 주변에 교육세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구나. 이제 좀 이해가 쉽고 좀 더 이렇게 친근해지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2019년이 됐지만 2018년도 기준으로 본 예산이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면
2018년도 이건 본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과다하게 추정된 것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 예산이 배분되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생 수의 기준이 많기 때문에 학생 수, 학교 수 기준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1위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그 다음에 2위고요. 나머지는 뭐 제주까지 해서 세종이 제일 작은 7천억 정도 되어 있다라고 우선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들이 아까 국가 예산의 10% 되는 돈들이 과연 어디에 쓰이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일련의 그 교육 재정들은 다 지방 교육 재정이라고 해서 초중등 교육, 유초,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학의 그 비용은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출 결산액이 2017년도, 이건 2017년도 기준인데요. 작년 예산은 이제 올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아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2017년도에 세출 결산액 총액이 65조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유아 및 초중등에 60조 정도가 쓰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쓰이는 이유는 사실 15,000개의 학교들의 그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운영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평생 집업교육엔 1,500억 좀 부족하죠. 서울시 평생교육 그 대학 네네. 그거는 저기 여기 안 포함됩니다. 그건 서울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교육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에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돈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정부에서 이제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는 20.27%, 지금은 이제 올라서 20.46%가 내려오고, 거기에 이제 국고보조금은 따로 포함돼서 교육부로 옵니다. 그럼 교육부에서 기준 재정 수요에 따라서 각각의 17개 교육청의 교부금이라는 말로 이제 교육청에 나눠주고요.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에 일정 부분 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3.5% 정도 전입을 해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법정 전입금과 비법정 전입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직접 민간이 교육청에다가 아마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교육청에 기부금을 주거나 학교에 기부금을 주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돈이 전입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는 이제 학생한테 투자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전반적으로 교육 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교육 그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차 논문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1탄이고 그다음 2탄이거든요. 2017년도에 한 1탄은 전체 226개의 기초 지자체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며 그렇게 투자를 받는 곳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같이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함께 그 226개를 분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차는 사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단위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들이 많이 투자를 받을 수 있지? 어떠한 요인들이 그러한 투자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요인들을 찾아보는 게 그 1탄과 2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1차 연구에서는 먼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투자 지원 규모의 변화 추이를 살펴봤고, 이게 5년치잖아요. 5년치의 경향성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그 학교당 교육투자를 하게 된 요인들, 그리고 세 번째가 학생당 투자하게 된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2차 논문 연구 주제는 저희는 이제 한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그 변이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이라는 한 지역을 택하게 됐고요. 수원을 택하게 된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에 더 수혜를 많이 받는 학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은 2의 2호인데 2의 2호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3호는 교육과정 개선 사업인데 이런 학교들의 교육과정의 수혜를 받는 학교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연구 변수 보시면 밑에 설명 변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고, 정치 성향이 이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감의 정치 성향이 일치할 때에 더 많이 받는지, 불일치할 때 더 많이 받는지 이 부분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그 기초자치단체장이 초선인지 재선인지, 초선일 때 좀 더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서 했었는데 그거는 일정 부분 맞았고요. 교육사회적 요인에서는 이제 자립도, 그 기초자치단체가 부자인 동네가 더 많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사설 학원 수,
잘 사는 동네에 학원이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교육 투자를 더 많이 받지 않을까 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시 규모가 5만 이상인지 미만인지와 함께 학교 수 학생 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살펴봤던 게 이 부분들이 좀 특이점이거든요. 다른 연구들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그 타 연구와의 차이점을 모이는 의의를 갖고 있었고요. 2차 분석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원과 풍토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왜냐면 학교 안에서 봐야 되잖아요. 학교 안에 분위기가 어떠한지, 학교 안에 그런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립인지 공립인지 학교 규모가 이때는 이제 1부터 5까지 해서 규모를 나눴었는데 수원은 1의 규모가 없어서 1을 2에다가 합쳐서 2개에서 5개까지의 규모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구년수, 학교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오래된 학교가 아무래도 많이 부서질 수 있으니까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예측을 하고 이 데이터를 돌린 겁니다. 그리고 정규교사가 얼마나 그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정규교사가 많을수록 좀 더 교육과정에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타당한 연구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인지 아닌지, 사실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이건 지역 변수이긴 한데 경기도라는 어떤 특이점 안에서 혁신학교가 경기도의 어떤 특수 사업이었기 때문에 혁신학교의 여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지 안 하는지와 그다음에 학생 자치에 대해서 사회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타 논문과의 차이점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연구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타 논문과의 차이점으로 살펴보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연구 결과는 뭐 요거는 이제 데이터 상으로 숫자로 나타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막대가 학생이고 여기 꺾은 선이 학교입니다. 막대는 한 36만 원 정도 2015년도에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꺾은 선으로는 한 학교에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1억은 거의 1억은 비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지역에 가야 되지? 라고 보면 조례가 있는 곳, 그러니까 교육 경비 보조금이라는 이제 조례를 쳐보시면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을 지역에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학원이 적은 지역이 교육 투자는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주변에 인프라가 적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결과로서는 초선인 의원들이 더 많이 교육 투자를 한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학부모의 표를 얻기에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초선의 의원들이 조금 더 많은 그 교육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원은 국회의원인가요? 아니면 시의원, 구의원? 구의원 안에. 네네. 네네. 2차 연구의 연구 모형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내용들이고요. 아까 수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수원이 되게 많은 구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간의 경제적인 수준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정자동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일찍부터 고교 평준화도 시작되었고, 학교도 되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하나의 지역을 표본으로 잡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을 택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로 말씀을 드리면 같이 연구하시는 분이 경기도에서 일을 하시고 경기도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사실 그 중에서 이제 택하게 되면서 수원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1호부터 아까 6호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회, 2호와 3호에 지금 박스를 쳤는데 이게 이제 시설비 많이 가장 많잖아요. 60.4%로 53.3%까지 이제 내려가긴 했지만 계속 이제 시설에 대한 것들은 줄어들고 교육과정에, 이 부분이 교육과정이거든요. 3호가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늘고 있다라는 이런 경향성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각 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호부터 6호까지 말씀드렸는데 1호가 이제 급식시설, 급식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는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1호를 딱 찍어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호는 교육정보화 사업, 그리고 이제 6호는 기타인데요. 기타에는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나타나는 그 기초자치단체 장애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사실은 이제 제가 학회 때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이러한 연구 모형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걸 이해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초중고 중에선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규모는 작을수록 더 많은 부분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학교가 좀 노후되었을수록 많은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 금액이 학생들에게 좀 더 공평하게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서 그 받는 금액이 더 일반 학교보다 금액이 더 많았고요. 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 더 많이 받았고 학교 규모는 작을수록 그다음에 오래된 학교일수록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과정 개선 사업에서는 아까 저희가 예측한 대로 정규 교사가 많은 학교에서 더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내려고 하는데 결론에서는 사실 조금 더 거시적인 결론을 내고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육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한 교육재정 정책입니다. 사실 교육계의 수요 우선 투자, 정책 수요 선제적 투자 다 투자죠. 이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요건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교 무상교육 얼마나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고교 학점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뭐 교실 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뭐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소요 재원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사실 입학금은 한 학년에 한 번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한 번만 내기 때문에 사실 계속 비슷한데 수업료 같은 경우에 지금 순차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한테 고교 무상을 시키면 그 다음 연도에 고1, 고2,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다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3배가 늘게 됩니다. 2020년도에 이제 완성이라고 한다면 한 2조 정도 든다.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보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2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그 정책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그에 따른 소요 재원을 어떻게 만들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재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학생 수 계속 줄고 있지 않느냐. 학생 수가 주는데 왜 돈이 더 필요하냐.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저희 인구수가 이제 2020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거든요. 인구수 준다고 우리나라 재정 계속 줄어야 됩니까? 이거는 맞지 않은 논리라고 보는데 기재부는 지금 이런 논리로 학생 수에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러한 논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누리교육 과정이 도입될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교육청이랑 교육감이랑 엄청 싸웠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한다.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교육계 안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많았었는데 제가 되게 감정이 격양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재원이 부족했는데 요새는 세수가 호황이라 지금 돈이 남는다 이런 그 말들을 듣고 있어서 지금 감정이 격해져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논리로 인해서 더 이상 기재부는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게 또 제 전공이라서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모든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박사, 석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교육비 줄었는데 너네는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돈 많이 투자했는데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았어? 라고 하면 무상교육 줄여서 나는 학원에 보낼 거야. 난 고교 무상교육 하니까 이제 그 비용을 학원에다 쓸 거야 라고 하면서 다들 이제 그런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시려는 입장들을 많이 보이시고 그 학부모님들에 대한 의견을 다 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을 저희가 이제 들으려고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봐줘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사이트가 저희 기관 건 아니고요. 타 기관에서 만들었는데 초창기에 이 작업을 할 때 제가 참여를 했고 사실 홍보 모델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가 이제 한 해 동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계열로 계속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는데 데이터를 한 5년치의 경향성을 보여주면서 어느 분야에 어느 교육청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사이트에 자주자주 들어가서 감시하는 역할을 해줘야 조금 더 교육에 대한 그리고 교육 재정 정책이나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투자 효율성 같이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다른 연구에서는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초점에서 본 거는 교육 투자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 거고 동료 효과라고 해서 주변의 친구들이 얼마나 괜찮은지에 따라서 학교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도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3탄 생각하고 있거든요. 3탄의 시설비, 이제 시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단위 학교로 간 다음에 그 학교 내부로 사실 들어가서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을 사실 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육이 투자가 이만큼 되고 있는데 교육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물음표거든요. 아까 다음번 질문자 분이랑 그게 연동이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지원을 해줘요. 학교에서는 돈을 받기 때문에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한다. 사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우선은 우리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지원을 이만큼 한다라고까지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정한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나타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동생분은 저는 너무 오래전에 하긴 했는데 그 메가스터디를 옛날에 강남구청에서 한번 무료로 월 10,000원이었나? 네, 되게 싸게 해서 강남인강이라 그래서 강남인강 지금이 연 5만 원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지자체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에도 홈런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근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평생교육 쪽이라서 이 평생교육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을 우리가 모르는데 너무 많다. 근데 숨겨져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서치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정규교사가 좀 더 안정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저도 동의하고요.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는 앞으로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계속 공무원을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신문기사 보니까 준공무원을 1만 명 이상 늘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그 행정 업무를 줄인다, 경감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조금은 그 준공무원이 그것도 포함돼요? 행정요원도? 저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교육재정 정책이 굉장히 좀 단어들도 어렵고 그다음에 좀 다가가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할 부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